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은 또 첫 번째 코너, 청년 때부터 준비하는 자산관리 A부터 Z까지 코너입니다. 청년 때부터 준비한 자산관리, 퇴직연금 A부터 Z까지네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백세시대 연구소 김진웅 소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코너명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퇴직연금으로 청년 때부터 뭔가 자산 관리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네, 같은데 네,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도입된 지가 지금 이제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네, 네, 30대부터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50대가 돼서 이 퇴직연금 제도의 수혜자가 돼야 될 텐데 네, 실제 현실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질문은 짧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보시는 것 되게 같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네. 여쭤봤죠. 예, 좀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이제 19년, 이제 내년이 이제 만 20년이 되는 해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이제 지금 한 은퇴를 앞둔 50대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상당히 좀 잘 준비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그 현실이 어떤지 한번 예, 체크를 해보도록 뭔가 하겠습니다. 현실 실상을 파헤치는 네, 시간인가요? 네. 그래서 예. 일단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냉혹한 현실을 한번 예, 네. 함께 좀 보시도록 할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인데 충분한지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은퇴 이후에 어떤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된 은퇴 생활이 가능한 기준, 네. 어느 그렇죠. 정도의 어떠한 퇴직연금 자산이 쌓여 있어야 적정한지 네. 이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연금 자산이나 노후 자산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생활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사람들마다 생활비가 다 이제 조금은 다르겠죠. 예, 그렇죠. 평소에 이제 그 경제 활동 기간에 쌓아온 어떤 소비 행태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적게 필요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 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이제 희망하는 그 은퇴 생활비 부부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한 금액을 보면은 예, 평균적으로 이제 월 324만 원 음.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네. 답변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어떠한 이제 그 뭐 부자 보고서 뭐 이런 조금 이제 상위층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 상위층 가구들은 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예, 보통 이제 상위층이라고 했을 때는 상위 소득 10% 음. 안쪽으로 들어오신 분들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산이 상위 1% 안쪽에 들어가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 한 800에서 1000만 원, 뭐 이제 더 많게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네. 이 정도의 어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러면 과연 은퇴 자산을 얼마나 필요할까? 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회자분께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딱 좋으실 것 같으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예,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사용하시는 비용이 있을 테니 네. 희망하는 은퇴 생활비를 얼마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월? 미니멈 7, 800은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저희 사회자분께서 이제 상위층 가구와 부자 사이에 이게 배치를 하고 계신 것 소비 같습니다. 지향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본인이 네. 희망하는 생활비가 필요한 은퇴 자산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이러한 은퇴 자산, 내가 필요한 은퇴 자산이 과연 얼마인지를 이제 조금 뭐 복잡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뽑아내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 자산 4%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4%요. 예, 예. 4%. 내가 1년 동안에 필요한 은퇴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내가 필요한 은퇴 자산은 필요한 생활비가 한 4%가 되는 금액.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아까 이제 그 324만 원을 제가 평균적인 네네. 가구 수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으로 따지면 3,888만 원인데 그냥 조금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연 4천만 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4% 룰에 의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4% 10억 원의 4%인 4천만 원이니까 네. 10억 원의 은퇴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예, 이 4% 법칙은 미국의 이제 재무 설계사인 윌리엄 벤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네. 이분도 이제 본인이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은퇴 자산이 있어야 음. 특별히 어떤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을 인적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제 네.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내 은퇴 자산을 이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50%, 그다음에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의 50%로 운용을 계속하면서 1년에
그 금액의 10%, 4%씩만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면 네. 보통 이제 최소한 33년 동안의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4% 법칙인데요. 그럼 이 자산은 통상적으로 좀 부동산 자산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은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되겠죠. 뭐 금융 원의 자산이든 전체 자산이 아니라 나는 은퇴 자산으로 요만큼을 사용할 거야. 물론 이제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다 써야 되시는 분들도 네네, 있을 거고 네.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만큼 자녀한테 물려주고 이만큼 은퇴 자산 그럴 써야지. 수 이제 이런 있겠다. 방식으로 계산할 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천만 원을 사용을 하려면 이제 10억 원의 10억 은퇴 원이 자산이 있어야 필요하다. 돼. 예,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죠. 4천만 원 정도 그러네요. 쓰는데 내가 걱정 없이 살려면 10억 원이 필요해.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생활비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천만 원씩 쓴다고 가정을 하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4% 룰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30억 원이라는 돈이 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상위층 5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6천만 원이니까 네네. 역산을 해보면 이것도 15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그러네요.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회자분께서도 700만 원 역산을 해보시면 예, 대충 필요한 금액이 나오시겠죠. 그러네요. 한 28억 정도네요. 네, 계산이 빠르시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금액이 있어야지 이제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네. 이제 단순하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이 너무 크니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조금 이제 금액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젊으셨을 때는 잘 못 느끼시는 아무래도 사회자님도 한창 때시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못 느끼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소비 금액도 줄어듭니다. 소비 금액이요? 예, 왜냐하면 활동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 사실은 이제 저도 요즘 살짝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예, 이게 그 귀찮아져요. 예를 들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기도 네네네. 하고 뭐 젊었을 때는 뭐 운동도 자주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나이 들면 좀만 추워도 나가기 싫고 뭐 이런 것들. 뭐 라운딩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로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은 그런 이제 소비 활동성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만큼 이제 소비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과연 진짜 그럴까? 그래서 보통 나이에 따라 소비 패턴이 정말 변할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통계 자료도 검증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네. 연구소에서.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10년 단위로 그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한 생각보다 엄청난 그 갭으로 떨어집니다. 한 50에서 한 60%씩 떨어져요. 물론 그래요. 예, 이게 점진적으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60대, 70대, 80대를 비교를 해보면 한 50에서 60%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신체 능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이제 활동성이 줄어들어서 돈을 덜 쓰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니까 이제 소비를 조금은 지양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예, 미래를 걱정하게 돼서 의식적으로 안 쓰는 부분, 네. 이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60% 중에 한 20에서 30%는 그런 어떤 그 신체 능력 저하, 활동성 저하에 따라서 감소분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예를 들어서 중산층 기준으로 10억 원이란 돈이 20에서 30% 줄으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필요한 금액들이. 네. 이제 그러면 조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네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95% 이상 다 가입돼 있으신 노후 준비 자산이 있죠. 네. 퇴직연금 말고도. 국민연금. 그렇죠. 예. 공적연금 보통 이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고 뭐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네. 자영업자들은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신데 국민연금도 이게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 그렇죠. 필요한 생활비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령이 한 100만 원 이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얘가 대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의 그 연금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금액이 이제 7에서 8억 원이 아니라 네. 한 3억 원 정도 빼면 한 4억에서 5억만 있어도 그러네요. 충분한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국민연금도 맞벌이가 되시면은 이제 확 줄어들겠죠. 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연금을 제외한 어떤 나의 노후 대비용 연금 자산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매우 안정된 수준이다. 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현실을 봐야겠죠. 그렇죠. 예,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자들이 4억에서 5억 원의 연금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를 네. 살펴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금융 자산이 1억 4,700만 원, 1억 5천이 좀 안 됩니다. 50대 가구. 예, 50대 예. 가구 이제 은퇴 임박했는데,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평균 적립금이 이제 5천만 원 정도. 예, 물론 이제 이 금융자산에 포함이 돼 있으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필요한 안정된 어떤 연금자산 4억에서 5억과는 조금 거리가 상당히 있네요. 갭이 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그러면 이제 어떠한 수준인지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그 연금 통계에서는 이제 잘 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NH투자증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 당사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네. 조금 세부적인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사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는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사 DC형 가입자의 이제 50대 평균 적립금이 한 6,500만 원.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적립금은 1억 2,356만 원. 노란색 막 예, 보이네요. 노란색. 그러니까 예. 사실은 20년 이상 가입자라면 네. 상당히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오신 분들. 그럼에도 예. 한 1억 2천.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1억 2천만 원 정도의 퇴직연금이 쌓으시면은 그렇게 이제 많이 부족한 건 아니실 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아주 넉넉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제 아까 첫 질문이 20년이 퇴직연금 그 어떤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과연 그동안 퇴직연금을 잘 쌓아온 것일까를 네.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자료로 계산을 돌려봤습니다. 이제 이게 실상을 파헤치는 이제 이게 거예요. 실상인데, 예. 자, 50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20년 근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DB형, 보통 확정급여형, 네. 네, 과거 같은 이제 퇴직금제도 유사한 형태 최종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을 받는 분이라면 이제 1억 1,600만 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셔야 정상인 거죠. 왼쪽이 회색 그래프인 네네. 거죠. 예. 예, 이제 파란색은 이제 DC로 운용하신 경우. 아, 이제 그 DC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립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편차가 생기거든요. DC형 같은 경우는요. 예, 수익률 같은 경우에 이제 편차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수익률을 5%를 가정하면, 연수익률 네네. 5%를 가정하면 뭐 1억 3,500만 원 정도가 쌓여 있어야 아. 이제 적정 수준인 거고, 네. 7%로 운영하신다면 이제 1억 6천만 원 좀 넘는 금액, 이제 10%면 2억 2천만 원 정도, 네네. 15%면 3억 7천, 3억 8천 다 되는 금액 네네. 정도가 쌓으실 수 있는 사실은 기회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 DC형으로 이렇게 이 정도 수익률이 낮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운영을 그 20년 동안에 잘 했으면. 어떠한 이력들 잘 그 어떤 그 금융시장 변동에 맞춰서 잘 이력 운영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정도의 어떤 퇴직연금 자산을 쌓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15%가 좀 공격적인 수익률이긴 합니다만은 뭐 15% 수준으로 운영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퇴 자산. 연금 자산 4억에서 5억에 가까운 수준을 네. 지금 모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 그러네요. 있는 수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는 주어져 있었으나 사실은 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라는 아닌 거잖아요. 거죠.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 안 돼 있으니까는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나 네. 은퇴 자산 또 이게 필요한지도 알아봤고 실제가 어떤지도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네네. 이렇게 50대가 이게 퇴직연금 자산이 부족한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누구나 다 퇴직연금 자산이 억대의 어떤 평균적인 근로자 네, 할지라도 네, 네. 억대의 퇴직연금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사실은 퇴직금을 네.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원래 퇴직금 제도도 그 근로자의 어떤 노후를 대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네. 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IMF 때 이제 중간 정산을 이렇게 그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게 그냥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내가 좀 모아놓은 목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노후자산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그때 창업이나 또 자영업 준비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예. 뭐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자본으로 투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노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내 그 노후자산 말고 전체 자산의 일부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노후자산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자산의 어떤 목적 자산과 섞이게 되면은 잘 안 모아지거든요, 사실은. 그 노후자산은 원래 꾸준하고 길게 가야 되는데 이제 네. 그거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자꾸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죠.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구입. 주택 구입할 때 또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대출 끼는 것보단 이왕이면 갖고 있는 현금이 있으면 쓰게 이제 되죠. 보통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때,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에서 이제 중도인치를 무조건 허용해 주지는 않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구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최근에 이제 뭐 그 코로나19 겪으면서 막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이 주택 구입 등에 조금은 많이 올인을 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 퇴직금들을 대부분 이제 주택, 심지어는 저희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주변의 직원분들이라든지. 네, 그래서 예. 제가 뭐라고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도 당장에 그 내가 자금의 어떤 조달을 비용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만들어진 자산을 가지고 쓰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을 모아가는데 이제 많은 어떤 이제 그 제약적인 요건으로 작용을 한 거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20년이 되는 동안 네.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뭔가 그 연금 자산은 내 노후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들고 원금이 좀 보장돼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부분 퇴직금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예. 인식들이 강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지켜야 된다는 인식은 사실은 퇴직 즈음에 해서, 은퇴 즈음에 해서 그때부터 가지시면 되는데 젊었을 때부터 퇴직금만은 지켜야 되는 생각들이 너무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DC형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네. 수익률별로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큰 걸 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은 사실은 그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금리가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과거 같은 고성장기 어떤 고금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세제자금 자산을 불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거의 뭐 DC형 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분들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하시면 어쩌면은 오히려 DB형만도 못한, 사실은 DC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운영을 해서 퇴직연금상을 은퇴 때까지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데 결국 DC를 선택해놓고 원금 보장되는 상품 중심으로 해버리시면 그 네. 목적이 퇴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이제 50대가 됐음에도 많은 아직 근로자분들이 사실 아쉬운 퇴직연금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50대 그 연금 자산의 실상을 한번 파헤쳐 보고 네. 실제로 왜 그렇게 연금 자산이 부족한지도 이제 원인도 알았는데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조직 생활이나 사회 활동, 회사 생활을 성실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다들 정말 열심히 하신 거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에 충성하고 나중에 보니까 막상 쌓아놓은 연금 자산이 얼마 없는 건데 네네. 이게 그렇다고 손 놓고 이제 뭐 회사만 바라볼 수 없는 거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네. 뭔가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50대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조금은 아쉬운 연금 자산을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근데 사실은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아직 이제 퇴직 전이라고 하면 은퇴 자산이나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늦은 때는 없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이제 50대가 그러면 부족한 연금을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 네. 일단은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중도인치로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난 일이니까 잊으셔야 되는 거고 그 지금 남은 거라도 일단 최대한 잘 지키시면서 부족한 연금을 이제 IRP라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IRP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액공 혜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납입 한도가 이제 계좌당 1,800만 원까지이긴 한데 이제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 원까지만 대상이 네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800만 원 더 납입을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1,800만 원씩 연간 그 연금 자산 넣기는 쉽지는 않으실 네네, 테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평균적인 근로자이시고 50대 어떤 평균적인 근로자면 제가 조금은 그냥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급하니까 네네. 기간이 짧으니까 900만 원을 10년간 적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연 5% 수익률로 운영이 되면 한 1억 2천까지는 예, 연금 자산을 추가적으로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액공제 IRP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서 적립을 이제 추가 적립을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IRP는 이제 개인연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개인연금 쪽.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개인 종합저축 그 자산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네네. ISA 네네. 들어보셨죠? 네. 예, ISA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은퇴 준비 상황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 ISA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SA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매년 2천만 원씩 최대 5년간 그러니까 원금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IS 안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운용도 다 가능하십니다. 뭐 주식이라든가 뭐 ETF, 펀드, 채권 다 이렇게 물론 IRP도 다 가능한데 네. IRP는 이제 약간 제약이 있는 이제 제도상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IS는 크게 제약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IS 안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많이 불리신 다음에 그 만기 금액을 이제 그 연금 저축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받는 연금 자산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연금 자산을 늘리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은 이제 근로기간을 이제 연장을 하라는 거. 아. 사실 정년 지금 연장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는 법정적인 이제 60세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들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마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지금 법정 연령에 해당되지 않으실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분위 네. 이상 보면은. 네. 결국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더 일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IRP나 IS를 계속 일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시기도 하고 또 주된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신체적 능력이 왕성하실 테니까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해서 근로기간 연장을 하시면은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되실 거고 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네.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나라의 그 가계금융자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주택이죠. 주택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연금제도라는 예, 또 그 노후 생활의 보완 장치가 조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한테 증여를 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예. 주택 활용하는 방법도 꽤 좋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예.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 가격을 12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현재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택들은 다 가입 대상일 거고 네. 그 이상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 사실은 예, 자금이 아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부 중에 이제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70세 가정을 했을 때 3억 원짜리 주택이 월 88만 6천 원 정도의 네네. 그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종신연금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네. 뭐 3억 원 솔직히 요즘 서울에 있는 3억 원 주택 정도는 이제 많이들 되시니까 이제 부족한 노후 자금에 아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월 100만 원 받고 예를 들어 주택연금 한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네. 뭐 굉장히 조금 여유로운 생활까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는 생활비는 예, 그렇죠. 부족함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50대라도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10년 동안 사실은 제가 볼 때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어떠한 연금 저축이나 IRP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생각보다 또 자산이 잘 늘어나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본인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 너무 빠르게 막 급하게 보려고 하시면 조금 힘들겠지만 이걸 조금 장기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관리를 해 가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자산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네.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0대 현재 실상을 파헤치고 이제 그렇다면 50대가 앞으로 연금 자산을 어떻게 하면 늘려갈 네네. 수 있는지 네네.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연령대별로 이제 뭔가 퇴직연금 자산관리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20대, 30대, 40대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나이대별로 그 퇴직연금에 대한 전략을 보시려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 제도 용어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익숙하지 않고. 근데 DB, DC 이런 말은 그렇죠. 많이 흔히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는 많이 예. 들어보셨는데 DB가 정확하게 뭔지 DC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헷갈려요. 많은데요. 예. 저희들이야 뭐 일로서 맨날 보니까는 이게 네. 헷갈릴 일이 없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본인의 그 직무에 이렇게 충실하시다 보면 이런 거는 한 번 듣고는 잘 기억이 안 남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 급여형 제도라고 해서 네.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곱해 가지고 이제 주는 금액.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고 그냥 인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받는 네. 금액은 과거처럼 내가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내 퇴직금이 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 기여형 제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네네.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내가 쌓아가는 동안에 그 매년 쌓는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라고 해서 이제 그 근로자 퇴직연금 DC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이제 회사가 적립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제 운용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면 본인이 받는 DB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운용을 잘못하시면 오히려 적게 받는 그럴 분들도 수 계실 있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이 DB와 DC의 판단 기준, 나한테는 이제 어떤 게 유리해를 할 때 임금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DB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아, 투자 수익률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DC를 DC.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DC를 하는 거고, 나는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아니면 나는 임금 상승 이상 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어, 투자를 잘 몰라,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확정 급여형 제도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보실 때 이제 젊으신 분들, 주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급이 상승되고 앞으로 임금 상승될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임금이 올라갈 기회들이 많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DB형 같은 경우는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그 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내 최종 급여가 계속 올라간다면 나는 굳이 이거를 막 신경 써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DC형보다는 이제 DB형으로 일단은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고, 대신 20, 30대 이제 그 퇴직연금은 DB를 할지라도 네. IRP를 소액으로라도 가입을 해서 네. 조금 운용을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이제 직접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내가 좋은 어떤 그 대상, 펀드나 뭐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해서 잘 운영하면서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내 돈이 들어가 보면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작은 금액일부터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구나, 이게 경험치도 쌓여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운용할 때 그걸 또 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퇴직이 임박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활용해야 되네? 라고 하고 갑자기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되시니까 그러면 좀 큰 금액을 운용하시다가 막상 혹시라도 조금 실패를 하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젊으실 때부터 IRP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아가면서 금융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게 저는 조금 이제 20, 30대는 어쨌든 내 퇴직연금은 DB에 놓고 IRP로 조금 그 투자 경험을 쌓아가라. 네. 그래서 대략적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하면 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긴 합니다만 이제 젊으시니까 이제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실 테니까 한 연 300만 원 정도는 일단 쌓아가고 제가 매년 쌓아가면서 정시 투자, 장기 투자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 따라 40대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네. 40대도 아직 임금 상승 기대가 있는 분들은 그대로 DB로 가도 됐고, 내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임금 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한계가 온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DC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20, 30대는 한 연 300만 원 정도 넣으시라고 했는데, 네네. 이제 40대가 됐으면은 조금 이제 소비 수준도 본인이 올라왔음을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본인의 소비 수준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연금 준비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하나 들었으면 한 150에 200짜리 하나 더 들던가, 아니면 납입 금액을 좀 늘리던가. 왜냐면 세액공제가 900만 원까지 되니까 네네. 금액 수준을 올려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많이 드리는 건 연소득의 한 10%는 적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가구소득 기준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게 자녀 교육.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이제 슬슬 예. 이제 40대부터 내 자신이 쓰는 돈보다 이제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게 많아질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초반에 거의 이제 정점을 찍는데, 이제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노후 준비가 그러네요. 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눈앞에 가진 당면 과제인 그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하는 만큼 내 노후 준비도 1대1로 좀 제가 챙기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네. 이제 어쨌든 뭐그 비중은 이제 스스로들 판단하시되, 이제 자녀의 어떤 그 교육이나 그 지원에 네. 대한 비용과 본인의 노후 준비는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된다. 네. 그때 기간을 사실은 40대부터는 시작을 해야, 아무리 늦어도 40대부터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뭐 가장 바람직한 건 경제생활을 바로 시작하면서 하면은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20, 30대는 사실은 노후 준비가 너무 먼 얘기다 보니까 약간은 네. 소홀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0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인 본인의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제가 20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20년만 잘 가지도 꽤 많은 금액이 쌓여지시거든요. 그런데 연금 자산 차이가 커지네요. 예, 예. 굉장히 차이를 크게 낼 수 있는 20년이라는 기간이 꽤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40대부터는 꼭 본인의 노후 준비를 챙기시면서 은퇴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된다. 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네. 저도 네. 그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되고, 저 사실 DBDC를 좀 반대로 이해를 하고 네네. 있었어요. 뭔가 젊을 네.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DC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젊을 때는 좀 확정급여형인 DB가 더 낫고, 네. 조금 이제 나중에 조금 올라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제 DC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일부는 예. 이제 맞는 얘기신 거고,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퇴직연금을 자꾸 이제 투자형 상품으로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네. 이제 퇴직연금은 그냥 그 나의 어떤 급여 수준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따라 올라가게 일단은 놔두고, 말씀드린 IRP나 IRP. 아니면 다른 이제 ISA 계좌나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는 금융 투자 상품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내성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경험과 그렇죠. 어떠한 그 다양한 그 실패와 성공이 막 반복이 됐으면서, 그래야 이럴 때는 내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한 거구나, 이럴 때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하는 거야. 결국은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활용한다면 100% 성공은 장담을 할 수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금 보장형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손실이 날 수 그렇기 때문에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그 경험치가 쌓아 가셔야 나중에 이제 그 자산이 커짐에 따라서 그만큼 또 그 어떤 내성들이 생겨가지고 운영을 하시기가 편하게 될 거고, 네. 거기에 또 맞춰서 이제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시겠죠.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퇴직을 앞둔 분들이 아직까지 퇴직연금 규모가 그렇게 노후를 대비할 만큼 충분치 못하다라는 게 지금 현실인 거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나라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자가 지금 보니까 평균 100만 달러고 이제 호주가 6억 5천만 원. 네네. 그럼 이게 지금 굉장한 차이란 말이죠. 네. 예, 이거 좀 현황을 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지도 좀 국가별로 좀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의 그 노후 준비에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이긴 한데, 평균 100만 달러는 아니고 잘 하시는 분들이 한 100만 달러 정도 가지고 그래요. 계시고, 예. 전 평균 이제 100만 달러라고 해서 예. 이분들은 노후 걱정이 없으시겠네. 호주도 이제 잘 하시는 분들 한 6억 5천 정도 아. 쌓으신 건데, 네. 이제 그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401k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01k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DC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법령 조항이 401조 K항에 네네. 이제 이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401K로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401K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금융투자 시장 이 성장과 그 다음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준비 이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잡고 있는 어떠한 아주 좋은 어떠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법정 퇴직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회사가 8.33% 네. 연간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회사가 복지 수준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제 급여의 일정 비율을 이제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매칭.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적립하면 나도 이만큼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대략 한 3에서 6% 정도 연봉의 3에서 6% 정도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납입분과 함께 이거를 이제 근로자의 401k 계좌에 적립을 하면 이제 근로자가 은행, 보험, 증권, 뭐 금융사의 다양한 이제 운영 방법을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네네.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1k 플랜은 이제 그 20여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 옵션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와 기업주가 부담하는 적립 금액을 이제 미리 확정을 짓고 이제 서로 이제 회사의 어떤 복지 체제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약정이 돼 있어서 이제 그걸 금액을 납입을 하면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나중에 이제 뭐 연금을 탈 때 이제 그 조금 낮은 세율로 연금을 이제 수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면 우리나라에 어쨌든 그 퇴직연금 DC제도 거의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과세를 안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네. 대표적인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그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이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안 돼서 뭐 이제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은 과세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과세를 안 하니까 사실은 바로바로 과세가 안 하니까 그 과세분만큼 추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과세가 그러네요. 이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쌓으다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그 401k 밀리언해라 가지고 그 100만 장자, 네네. 401k 100만 장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좀 이제 재해석을 해보면 연금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그 자동 가입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네. 가입이 이제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상해, 퇴직 어떤 특정 조건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중도인치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우리나라처럼 있어요. 주택 구입에 저기 인출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어서는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대상이 없으니까는 인출을 해주는 게 그쵸. 맞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막아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은퇴 자산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 대략 이제 연평균 수익률을 환산을 해보면 한 7%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수익률도 꽤 있거든요. 좋네요. 그러니까는 7%로 꾸준하게 진짜 20년 이상 운영을 이게 한다면 복리 효과도 예, 있고. 보통 이제 그 7%로 운영하면 원금 기준으로는 한 10년 정도면 2배가 되니까는 최대 4배까지 만들 수 있는 네네. 거니까 굉장히 좋은 그 수익률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디폴트 옵션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긴 네네. 한데 미국의 그 401k 디폴트 옵션이 있어요. 근데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투자형 상품으로만 투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하필이면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될 때 금리가 조금 올라오면서 사실 근로자분들이 또 원리금 보장 상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투자형 상품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어쨌든 운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다 이해는 합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한 5% 정도 되는데 내가 투자로 연 5% 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요게 다시 이제 재만기가 돌아올 때쯤이면은 이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다시 이제 저금리로 그렇죠. 낮아지게 되면 이제는 조금 투자형 상품을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막 바뀌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퇴직연금 자산들도 많이 쌓이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전 디폴트 옵션도 좀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융투자 상품을 일단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그 은퇴 시점까지 네. 수익률이 이제 초과 수익이 나는 시점들이 몇 번은 오실 거예요. 그때마다 한번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시면서 점검해보고, 네.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면은 이제 그걸 계속 그냥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걸 조금 더 챙기시고 다시 이제 비중을 아. 다시 이렇게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퇴직연금들은 일단 위험자산과 그 안전자산의 구조를 7대3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이제 뭐 아직 활동기이신 분들은 7대3 정도로 비중을 계속 조정을 하셔도 되고 이제 은퇴 임박하신 분들 50대쯤 되면은 이제 7대3은 조금 리스크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는 있으니까. 한 5대5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제 보통 뭐 TDF 같은 거 운영하시는 네네. 분들은 펀드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주니까 상관이 네네. 없는데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이제 호주를 좀 봐야겠네요. 네. 호주가 아까 보니까 잘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이 6억 5천만 원, 네네. 우리 원화 기준으로 봤을 네네. 때, 예. 이제 그 호주는 이제 그 뭐 미국은 이제 401k 근데 호주는 슈퍼 애뉴에이션이라고 슈퍼 애뉴에이션. 예, 용어가 예. 조금 이제 어려우긴 합니다. 네네네네. 저도 잘 입에 안 붙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DC 제도인데 호주는 특징이 기금형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접 투자를 조금 더 강화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도 있고 이제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 TDF 같은 걸 활용하고 간접 투자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골고루 다 어느 경우든 이제 활용이 가능하시긴 한데 호주는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들의 어떠한 그런 그 투자를 조금 더 안정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기금형 제도로 많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간접 네. 투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저임금 근로자, 이제 월 455주 달러 아니면 18세 미만 비정규직, 네. 아니면 이제 은퇴 이미 시기에 도르던 65세 이상 근로자 이런 분들 빼고는 모두 의무 가입, 네,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주하고 근로자들이 기여금을 같이 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애니메이션 가입자는 이제 크게 5대 기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기업형 기금, 산업형 기금, 공적 기금, 뭐 소매형 기금, 소형 기금 운영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본인이 속한 기업이나 산업에 관련 없이 근로자가 그냥 수익성이 좋은 그 기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금 간에 네. 결국은 그 근로자가 이제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니까 결국 기금들이 수익률이 좋아야 가입자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경쟁을 하겠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면서 간접 투자를 본인들이 잘한다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네. 그 호주 근로자들의 은퇴 자산을 이렇게 적립하는 결과가 됐는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그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마이 슈퍼라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 10년간 그 마이 슈퍼 역시 연평균 6%대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실 때 물론 이제 그 은퇴 임박하신 분들은 조금 안정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셔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 제고하는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형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은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제가 뭐 금융투자 업계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 사실은 첫 번째 직장은 보험사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험사는 금융투자만큼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네, 안정적이긴 그렇죠. 한데 제가 보험도 경험해보고 금융투자도 경험을 해보니까 물론 일정 비율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되 또 일정 비율은 금융투자 상품을 해서 수익률을 제고를 해서 나의 어떤 평균 수익률을 조금은 그렇죠. 그런 그 안정성 상품 수준보다는 조금 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평균적인 근로자분들도 그냥 네. 간접 상품만 잘 활용하셔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매년 네네. 그런 수익률이 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 7% 이상의 수익률은 네. 좀 오래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가능한 수준 아닐까. 막 이상하게 막 물론 이제 퇴직연금 자체는 막 이상한 어떠한 그 너무 적극적인 도박성 투자는 안 되시니까 네. 간접 투자 내지 ETF 정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활용하시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연환산으로 해보면 7% 이상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시니까 7% 이상이면 미국보다 훨씬 괜찮을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적으로 접근을 네. 하시면은 우리나라 근로자분들도 충분히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401k 밀리언이나 네네. 호주의 연금 부자들이 부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예. 지금부터 이제 금융투자자를 잘 활용하셔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연금 부자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뭔가 이 연금 자산에 대한 좀 인식이라든지 개념부터가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하게. 예.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우리나라는 퇴직금 이렇게 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들도 강하시고 맞아요. 근데 예. 지켜야 되는데 또 안타까운 건 자꾸 주택금 때는 또 활용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운용할 때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돈을 쓸 때는 또 안 목돈 한 지키시는 번에 이런 나가고. 조금 예, 맞아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는데 미국이나 호주의 근로자분들은 이거를 키워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걸 활용을 해서 그냥 단지 저축만 단순하게 저축만 해가지고 내가 은퇴 후에 안정된 생활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거를 종잣돈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서 장기간 동안 충분히 불려놔야 된다라고 키워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현재 20년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호주와 우리나라의 어떤 근로자들 현실이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러네요. 아닐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인식들이 많이 바뀌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어쨌건 지금이 제일 빠르고 네.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네. 이제부터라도 나는 이 연금 자산을 잘 운용해 보겠다, 퇴직연금을 운용해 보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혹시 NH 투자증권 쪽에서 뭐 운용하는 상품 전략이라든지 네. 퇴직연금 운용 전략이라든지 상품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예. 뭐 어쨌든 금융 시황에 따라서 뭐 운용 대상이나 추천하는 네. 상품들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연금 자산 관리가 뭐 한 1, 2년 만에 결판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죠. 접근해야 예. 돼서 일단은 이제 뭐 그 NH투자증권 안에서 이제 퇴직연금 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일단은 퇴직연금 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은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네. 금융투자 상품까지 모든 것들이 다 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리하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몇 가지는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뭐 당사에서는 이제 모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허용된 모든 상품들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 근로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금융 시황이나 네.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상품 전문가들이 이제 매달 그 금융 시황이라든가 어쨌든 트렌드들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이제 각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격 지향적인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은 안정 추구형도 있으실 거고 이런 이제 다양한 투자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별로 제 장기 투자에 좋은 상품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달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어떠한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NH투자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걸 다 항상 공지를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뭐 필요하시면은 이제 뭐 NH투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관리사원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네. 친절한 응대가 가능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알아서 스스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투자라는 것들이 본인의 어떠한 그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또 본인 책임만으로 100% 하기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예. 매크로도 알아야 되고 뭐 예. 변수도 체크해야 되고. 근데 또 내가 현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알아보기엔 또 쉽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라라고 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100% 맞는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본인이 스스로도 판단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 경험을 쌓으시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다라는 게 결국 시간이 쌓이가면서 쌓이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 금융투자회사를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아무래도 모바일로 다 되는 시대니까 저희가 이제 모바일 앱들 이런 것들은 어권 내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걸로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 앱이 30대, 40대까지는 모바일을 잘 활용하긴 네, 하는데 그래서 한 50대 분들 좀 가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뭐 저도 이제 50대긴 한데 이제 50대 정도까지는 그렇게 괜찮나요? 어려우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 연령대라면 아마 모바일로 아. 대부분들 많이 거래를 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이미 이제
앱을 활용하기에 10년 이상 다 활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데 그냥 그 모바일로 활용했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바일 안에서 네.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아, 포트폴리오를 클릭하면은 이런 예. 것들을 제안해드리는 기능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본인의 어떤 투자 상품 구성에 참고를 하시면은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볼 때는 평범한 근로자분들도 충분히 조금은 그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혹시 같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따로 수수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를 내는 구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냥 모바일로 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네. 그냥 이제, 근데 대부분의 그 퇴직연금 상품은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수수료가 엄청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소액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산이 커지게 되면, 쌓여서 많아지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에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을 아까워한다?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소탐 대실인 거죠. 아,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일수록 네. 가능하면 좋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좀 더 나은 그러니까 결과를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왜냐면 액티브 펀드나 아니면은 그런 또 ETF 같은 경우 액티브형 이런 쪽은 또 운용 수수료가 꽤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궁금해서.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그 퇴직연금 수수료가 일정 부분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ETF 안에서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용에 부담스러워서 걱정될 정도의 수수료는 아니니까 너무 수수료는 물론 이제 수수료도 분명히 그 자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고려하지 않을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수료는 미미한 네. 요소니까 적극적으로 그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 금융투자 좋은 직원의- 금융투자회사 직원, 그 다음에 그 편리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네. 판단을 하시면은 더 수수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버시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퇴직연금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겠네요. 네네. 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수료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오히려 전문가의 어떠한 그 대가, 수수료 대가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 무형 서비스에 대해서 잘 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약간 분위기들이 좀 있긴 한데 제 경험, 저도 이제 자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제가 어떠한 그런 그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나가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당한 보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년 때부터 준비한 자산관리도 퇴직연금 A부터 Z까지 오늘 에너지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김진훈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